전생이 도화지였던 듯 본래 피부색을 찾기 힘든 문신투성이의 몸, 그리고 그런 남자의 피부색을 알려주기 위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는 미덕을 보여준 머리카락. 이 기묘한 남자는 당신을 위해 자신의 그림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레이 브래드버리의 대초원에 놀러오세요입니다. 조지와 리디아 부부는 아이들의 방에서 으르렁대는 초원의 사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사자가 뭘 먹고 있는지 꽤나 신경 쓰였지만 글쎄요, 우리 애들을 먹고 있지는 않겠죠. 조지는 리디아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리디아는 갑작스럽게 들린 누군가의 비명이 신경 쓰였습니다. 조지는 비명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지만 Carl? Did you hear a scream? 우리한테도 안 들리네요. 조지는 리디아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배경을 지워버렸습니다. 이곳은 해피 라이프 홈, 거주민을 위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신주택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발전은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구멍난 양말을 꿰매는 것도, 심지어 달걀을 깨주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모든 기술이 그저 편했지만 리디아는 점점 자신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어떤 쓸모가 있을지 고민하는 날이 들었고 조지 역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매일 밤 많은 진정제를 먹어야 간신히 잠드는 처지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 초원도 문제였습니다. 조지의 자식들인 피터와 웬디의 놀이방에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홀로그램을 띄우는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뇌파를 감지해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구현해내는 이 공간은 옛날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알라딘 혹은 아예 환상적인 유쾌한 세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10살짜리 아이들의 놀이방은 한 가지 자극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자가 다른 생물을 뜯어먹으며 피냄새를 풍기는 것이었죠. 조지는 사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리디아의 걱정은 괜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튼 이런 환경이 아이가 보기에 그리 건강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조지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건전한 세상을 보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조지가 통제하기에는 너무 멀리 간 상태였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Africa and I'm talking about the lions.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ere's no Africa in the nursery. I think it's only fair to tell you that your mother and I spent a little time in there today. I don't remember any Africa. Go see Anna. See what we left over. She doesn't have to. 뻔히 사자를 본 아빠 앞에서 개 구라를 치는 피터와 웬디. I'm mistaken. 부모를 속일 때는 손발이 딱 맞는지 피터가 시비를 거는 틈에 웬디가 잽싸게 아프리카를 없애버리는 기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지는 문득 자신이 서지에서 일하고 있던 몇 달 전에 사자 울음소리가 놀이방 바깥까지 울려 퍼졌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이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손을 썼다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이들은 자신의 직장에 너무 바빴습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 느낀 조지는 심리상담가인 데이비드를 불러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방 전체를 가득 채운 비정상적인 폭력을 발견한 데이비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줄 수 있었습니다. 조지와 리디아가 아이의 모든 정서적 관계를 놀이방에게 넘겨주면서 아이들은 이 놀이방에게 부모보다 더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는 아이들이 놀이방에 정신입하여 숙제를 소홀히 하면 놀이방이 전원을 꺼버리기도 했고 그런 행동은 아이들의 강력한 증오심을 부추겼습니다. 가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조지는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면서 안식처를 빼앗아가는 적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갔고 그러한 증오와 파괴 욕구가 갈수록 잔인한 상상을 부추겨 이 대초원을 만든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놀이방을 비롯한 해피라이프 홈 전체를 꺼버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단은 편의기구에서 내려와 아이들과 눈을 맞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부모를 더 미워하게 될 것이고 부모는 이제 계란 깨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바뀌고 가족으로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이들의 부모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That's my slipper. The room will hate
you if you kill it. I'm not killing anything. It's not a human being. It's a machine. A machine you can have if you've got the money to buy it. You better not. Don't have any son of mine talk to me like that in my house. Now go to bed. 조지와 리디아는 방과 지금까지의 모든 자동장치를 끈 뒤 아이오와로 떠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고, 피터와 웬디는 자신의 부모를 죽이려는 두 사람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의 사랑까지 이용해서라도요. Carl, Felicia, come quickly. Hurry. Morning. Everybody ready? Johnny, where are your parents? May I offer you a cup of coffee? Doctor?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게임보다 소설을 더 좋아합니다. 요 몇 년간 유튜브 때문에 게임만 붙들고 살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을 만들기 위해 잠깐 게임을 손에 놓게 되어서 간만에 책을 읽으며 이야기의 감각을 되살리고 있는 참인데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제가 사랑했던 책들을 몇 개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배추원에 놀러오세요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 주니어 플라톤이었던 것 같지만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 단편 이야기를 읽고 서로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나누는 식의 단체 과외에서 읽었던 책인데요. 그때 이 책을 읽고 기억나는 감상은 과연 초등학생이 노는 거에 미쳐서 자기 부모를 죽이는 내용의 책이 초등학생 학습용으로 적절한 게 맞나? 라는 생각과 대체 사자를 어떻게 현실로 불러낸 거지? 개연성이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조금 더 아이의 어휘로 표현했었지만요. 아무튼 최근 이 책이 떠올라서 찾으려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책 제목이 초원이었고 사실 이 책은 일러스트레이티드 맨이라는 제목의 단편집에 수록된 내용이었거든요. 초반에 등장한 대머리 문신 아저씨 기억나죠? 그 사람의 몸에 문신이 움직이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컨셉입니다. 아무튼 15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26살의 시선으로 읽어본 이 책은 어떨까요? 책을 다시 가져와서 읽은 첫 감상은 이게 되게 현대 풍자물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일이 바빠 자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하고 아이들은 부모가 쥐어준 스마트폰 속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빠르게 질리는 아이들은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는데 만약에 주변에 이를 통제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터진 사례로 엘사 게이트가 있었죠. 결국 어른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의 문화를 신경 써야겠지만 전 작년 여름에 보육원 실습을 다녀왔는걸요. 모든 어른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면 보육원은 존재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뭔가 소소하게 AI 그림 관련 드립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림이라는 이름에 그림 그려주는 기계가 있는데 쓸데없이 그림을 그리는 짓을 왜 해야 하냐는 아들과 그림을 직접 손으로 그려내는 감성의 가치를 주장하는 아버지의 대립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만 놓고 보면 또 아들에게 설득력이 가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놀러가는데 앉아만 있으면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기차를 탈지 직접 움직이는 감성이 있는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할지 그런 걸 놓고 고민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아니 애초에 지금 우리 세대에 그걸 감성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결국 감성은 효율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자동화된 세상에 아이를 맡기는 바람에 더 이상 부모로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른들과 자동화된 세상에서 계속된 자극만 찾고 방구석 페루나가 되어버린 자식을 보면 이게 참 잘 쓴 풍자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소설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1950년 9월 23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고 겨우 3개월 뒤에 발표된 꽤나 옛날 소설이었다는 것이죠. 레이 브래드버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대신 정신문화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을 경계했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으로 쓰인 디스토피아물이 이제는 현실 반영이 잘된 풍자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봤을 때 작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지네요. 기술의 발전은 절대 피할 수 없고 발전은 결국 지금까지의 가치를 바꿔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싫어했던 것이 대세가 되거나 우리가 소중히 여긴 가치가 짓밟힐 때도 있겠죠. 뭔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인형 뽑기가 유행일 때가 정말 싫었거든요. 난 인형 뽑기 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던 국밥집이 사라지고 저걸로 바뀌었어. 젠장 인형 뽑기 유행 빨리 망했어.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학의 발전으로 가치가 바뀌면서 기성세대가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기성세대 입장에서 다룬 이야기는 저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바로 이놈인데요. 다시 보니 무의식 속 이 책의 영향을 진하게 받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이런 식으로 제 응애 시절에 큰 영향을 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책들이 꽤 있고, 그 중에는 되게 마이너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지금 읽어도 명작인 것들이 상당한데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그 시절 내가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꺼내볼까 싶네요. 물론 와우 영상 저작권 아직 이의 제기 중이고 4월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의 신작도 나올 테니 게임 역시 올라올 테지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